안녕하세요. 네. 어떡하죠? 잘하는 의미로 박수를 치셨을 텐데 공시법령은 잘할 것도 없어요. 그죠? 네. 오늘은 그거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공시법령을 난생 처음 공부해본다. 손 들어보시죠. 뭐 이렇게 많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11월, 12월 빼고 1월 달에 11월, 12월 빼고 1월 달부터 처음 공부한다. 손 들어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시 확인할 건데요. 모든 법령은 전부 다 헌법을 근거로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 이 헌법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과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치 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나오고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필요한데 전국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미리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공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지적공무라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이 지적공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전국토 단위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테고,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할 겁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치권과 관련된 법률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었죠. 이 재산권 중에서도 부동산 권리가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그러면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면 사법부에서 관리하는데 사법부가 등기소라는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해서 등기소에서 관리하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부동산 등기법이고 이 등기법에서도 1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공간정보법의 규율 대상인 지적공부는 먼저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주된 정보로서 등록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부수적인 정보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테고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둘로 나눈다고 했죠.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로 나누는데 먼저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또한 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토지, 건물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토지에 관한 정보와 건물에 관한 정보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건물에 관한 정보는 건물의 표시사항으로서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지, 종구면 이렇게 외웠죠. 토지에 관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지, 종구면과 소지, 지면인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인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고 이 표제부에는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이 기록이 되니까 권리에 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이 기록이 된다고 해서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사실에 관한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에 관한 정보는 권리는 크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눴고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의 첫 번째 구성 부분인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들은 등기부의 두 번째 구성 부분인 을구에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었습니까? 보전,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그렇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었죠?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정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지적제도를 분류했죠. 첫 번째 발전 과정에 따라서 분류했는데 이 지구상에 맨 처음에 나타난 지적제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세지적. 그렇죠.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운영되는 지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뭐라고 했죠? 면적 위주로 그 정보가 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면적이 작으면 세금을 조금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지적제도가 뭐였죠?
법지적 또는 소유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소유지적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소유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운영되던 지적제도를 소유지적, 법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법지적은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권 보호. 그렇죠. 소유권 보호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표시하는 경계가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현대 국가에서 나타난 다목적 지적이 있죠. 이 다목적 지적을 경제지적, 종합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목적 지적은 치명적인 약점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적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아직은 채택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어느 단계라고 했습니까? 소유지적, 법지적 단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구분한 게 뭡니까? 두 번째, 측량 방법에 따라서 구분했죠. 측량 방법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평판 측량. 평판 측량. 두 번째, 경위 측량. 평판 측량은 경계를 수집하는 이 측량이 평판 측량이고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이 경위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평판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적이 뭐죠? 도해 지적. 그림으로 풀어 쓴 지적, 도해 지적이라고 불렀고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서 수집하는 지적 제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점, 좌표 지적, 수치 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장단점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이해는 어느 게 더 쉽다고요? 도해 지적. 그리고 정밀도는요, 수치 지적, 좌표 지적. 비용은 수치 지적, 좌표 지적이 더 많이 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눈 게 등록 의무에 따라서 적극적 지적, 소극적 지적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등록 신청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국가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었는데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을 평면 지적, 수평 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표상의 정보가 주로 수집되는 지적이 평면 지적, 2차원 지적이고 땅속, 지표상, 공중의 정보를 다 수집하는 지적이 3차원 지적 또는 입체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지적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평면 지적, 2차원 지적에 해당됐죠. 그래서 이 지적제도의 분류를 공부하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은 금방 말씀드린 바대로 원칙은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다만 통치권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까? 먼저 계획을 수립하죠. 그 계획의 이름이 뭡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게 되면 정보가 수집될 텐데 수집된 정보를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적힌 토지이동 조사부를 지적소관청에 가지고 와서 중요한 정보를 추려냅니다. 그 추려진 정보를 가지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를 토지이동 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이동 조서까지 작성이 되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해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지를 공부하신 적이 있죠. 필지. 한 필지 성립요건 뭐였습니까? 지, 소, 지, 축 등. 지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는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는 지목이 동일할 것. 그 다음에 지는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은 축척이 동일할 것. 등은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렇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지, 소, 지, 축 등 6개. 그렇죠. 여기서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설령 한 필지가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동일한 지목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목이 동일하다고 얘기하는데 멋있게 표현하면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필지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반드시 하나의 지목으로만 등록해야 된다는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때
그 종된 용도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 종된 용도의 토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양입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입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출제가 된다고 했죠. 요건과 제한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요건은 그림을 떠오르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익을 위해 설치한 토지일 것. 두 번째, 이게 한 필지가 돼야 되니까 붙어 있어야 되죠.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세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용도가 같으면 양입지란 개념이 안 나올 겁니다. 주된 용도의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요 세 가지 요건이 있었고, 이때 종된 용도의 토지를 양입지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주종 관계가 깨진다면, 즉 종된 지위를 벗어난다면 이때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10% 이상.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초과죠. 초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10% 이상이 아니라 초과. 따라서 10%까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때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시면 안 되는데 할 일이 없어지는데 29조 오늘 토지 표시의 결정 여기부터 볼 겁니다. 여기부터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소재는 소재지를 얘기해요. 소재지, 행정구역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행정구역과 그 명칭에 관한 내용은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재지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소재지 빠져나가니까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지번. 지번부터 이제 교재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번부터 나오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는 간단하죠. 네,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 뭐를 얘기했습니까? 동과 리를 얘기했죠. 지번 부여 지역별로 토지를 쪼개게 되는데 그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한 필지 토지. 그렇죠. 이 한 필지 토지에 부여된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토지 번호.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된 토지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지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단식 지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 지번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단은 하나라는 뜻이고 식은 형식이라는 뜻이고요. 복은 두 개라는 뜻이고 식은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형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해요. 따라서 하나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얘기하고 두 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식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하나, 복식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두 개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한자로 지번을 기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공간정보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겠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아, 진짜는 안 가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네. 뭐 이거 감옥 가겠습니까? 네. 나는 외교관 출신이니까 지번을 이렇게 쓰겠다. 불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까? 샹이 아니고요. 상입니다. 상. 네, 상. 네. 나는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미국에 이렇게 지번을 쓸 수가 있느냐. 헌드러드. 발음 죽이죠. 헌드러드. 네, 절대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만 지번을 표기해야 됩니다. 다른 형식으로 지번을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때 앞에 복식 지번의 경우 앞에 있는 숫자를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이라고 부르고 뒤에 숫자를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요 부자는 붙일 부자를 씁니다. 붙일 부자. 그래서 부사장님, 부소장님 할 때 그 부자가 아니고요. 붙일 부자를 써서 본본에 붙은 지번을 부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본본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식 지번이 인정이 돼요. 그렇다면 부본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가 있느냐? 이거는 개념상 안 됩니다. 부본이란 말 자체가 본본에 붙은 지번이기 때문에 본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본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부본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는 없어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본본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 있지만 부본만으로 당연히 지번이 구성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본본과 부본 사이에 있는 이 대시 표시는 반드시 예외 없이 반드시 의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된 겁니다. 100의오라고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5 또는 100-5라고 읽으시면 이것도 공간정보법을 위반한 겁니다. 감옥에 진짜 감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여간 반드시 의라고만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번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이것도 정말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요. 임야대장과 임야도 이거는 세트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지번 앞에 반드시 요 산자를 붙여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로 여러 번 출제가 된 겁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지번 앞에 반드시 산자를 붙입니다. 여기 임야대장에서 임, 요 임야도에서 용, 요것을 착각하셔갖고 여기 임자를 붙인다 이렇게 많이 출제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산자를 붙여야 됩니다. 이거 갖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또한 요즘은 이것도 출제하죠. 요 임야대장,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이루어질 때 이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앞에 붙여야 돼요. 앞에. 이를 지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번의 구성과 표기는 단 하나도 빼놓을 게 없습니다. 요 안에서 여기까지 한 20번, 20문제 정도는 출제가 됐을 거예요. 반복하면서. 그래서 여기 지번의 구성과 표기 앞에 별표를 하나 큼지막하게 그리십니다. 그래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빼먹을 게 없고요. 1, 2, 3, 4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내용 플러스 지번의 표기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평행제도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여기 지번의 표기 방식은 토지를 분할할 때 토지의 분할은 뭐라고 부르냐면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필지 토지가 두 필지로 나눠졌으니까 지번이 하나 더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필지일 때는 지번이 하나만 존재하지만 나중에 할 거예요. 두 필지일 때는 지번이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번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번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기 지번의 표기 방식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요 네 가지가 우리나라는 평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요 평행제도는 이제 지겹도록 보실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다음 순환부터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요 평행제도는 뭐냐면 본본과 부본이 이렇게 구성이 될 때 평행식이라고 불러요. 본본과 부본이 평행적으로 구성이 될 때 평행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나중에 할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너무 그림을 지금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을 제가 예로 그린 건데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그 다음에 요 앞에는 이제 99, 98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을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요 101번지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분할을. 그러면 종전에 지번은 한 필지니까 101번 하나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토지가 두 필지가 됐으니까 이제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이렇게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는 101번. 여기는 101에 1.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라고 읽으시면 감옥에 가신다니까요.
100의 1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평행식입니다. 본번과 부번이 평행적으로 구성이 됐다고 해서 평행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101에 A, 101에 B, B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기호식 또는 기번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래의 토지는 101번지 토지죠. 그렇죠. 그거를 여기다가 옆에 쓰고요. 그 옆에 기호를 붙인 겁니다. 기호를.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나와 있죠. 세 번째 기번제도, 분기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저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로 지번을 부여하는 거, 기호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기번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본래의 지번을 분모로 놓고 그 다음에 부번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이 몇 번입니까? 103이죠. 요 103 다음 순번으로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분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수식.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지번을 소멸시키고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자유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여할 겁니다. 104, 105 이를 자유부번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부번제도. 그래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요 자유부번제도입니다. 요거 하나 출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거기 3번에 기번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번할 때 기는 기호라는 뜻이에요. 기호로 지번을 부여할 때 기번제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분기는 무슨 뜻이냐면 분할할 때 기호를 부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분할할 때 기호를 부여한다. 이를 분기제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은 4번 정도 출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부번은 부번이란 말 자체가 지번을 부여한다 이런 뜻이죠. 지번을 부여한다 라는 뜻입니다. 부번이란 말이. 그래서 토지가 분할이 될 때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지번을 자유롭게 부여한다고 해서 자유부번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번의 부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북동기번법, 북서기번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남쪽이 될 테고 여기는 서쪽이 될 테고 여기는 동쪽이 될 겁니다. 여기는 북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번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하느냐면 북동기번의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더라는 겁니다. 북동쪽에서 지번을 시작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요 기자는 일어날 기자를 쓰고 있는데 이 일어날 기자 안에는 시작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뜻. 이거 외우느라고 오늘 전철에서 내내 이것만 외웠습니다. 이거 하나 외우기 위해서 전철에서 잠도 못 자고 네. 이게 일어날 기자인데요. 시작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동기번의 방식은 북동쪽에서 지번을 시작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번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북동쪽에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번이 이렇게 부여됩니다. 북동쪽에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네? 북서기번의 방식. 네. 잘못 얘기했네. 북서쪽에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게 북서기번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북서기번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북서기번의 방식은 북서쪽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디에서 끝나는지가 출제가 됩니다. 어디에서 끝나는지가. 북의 반대는 남, 서의 반대는 동, 시작한다는 말의 반대는 끝난다. 그래서 이 북서기번의 방식은 남동쪽에서 끝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림을 통해서 금방 이해하실 수는 있지만 문자로만 출제가 됐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를 생각해 내시면 돼요.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에서 끝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서 기반의 방식은 어느 나라에서 주로 쓰느냐? 우리나라, 즉 글씨를 이런 식으로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서남북을 이렇게 그려보면 첫 글자는 여기서 시작하죠. 그리고 끝나는 마침표는 어디서 끝납니까? 여기. 그렇죠. 그래서 글씨를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책을 이런 식으로 읽는 나라는 전부 다 북서 기반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국,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중동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 방식을 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는 이 방식을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북동 기반의 방식은 당연히 북동쪽에서 지번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가 북이 될 테고 여기가 동이 될 테니까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북동 기본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북동쪽에서 지번을 시작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디서 끝나겠습니까? 북의 반대인 남에서, 동의 반대인 서에서 시작한다는 말의 반대는 끝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북동 기본의 방식은 남서쪽으로 끝난다는 거 이걸 자주 출제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동 기본의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이상한 나라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좀 이상한 나라들이에요. 글씨를 이런 식으로 써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이렇게 썼죠.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는 나라들은 전부 다 북동 기본의 방식을 씁니다. 좀 이상한 나라들. 여기 첫 글자를 쓰고 여기 마침표를 찍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중국, 대만 요 좀 이상한 나라들은 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행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번이 사자는 무슨 사자겠습니까? 뱀사자입니다. 뱀사. 그 다음에 요 행은 간다라는 뜻의 한자예요. 간다행. 그렇죠? 그래서 이 사행식은 뱀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사행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꾸불꾸불하게 부여했죠. 이게 사행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이 맞습니까? 농촌지역이 땅덩어리가 더 넓습니까? 농촌지역이. 그래서 아직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농촌지역은 대부분 이 방식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행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거기 둘째 줄 보시면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건 아니고요. 네,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물론 농어촌이라고 하더라도 경지가 정리된 지역도 있겠죠. 바둑판 모양으로. 그때는 이 방법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단지식이라는 걸 씁니다. 그건 좀 이따 보실 거고 뱀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 사행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우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우식 옆에 교식 같은 뜻입니다. 여기는 도로고요. 도로변에 토지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지번이 어떻게 부여가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합니다.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돼요. 즉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면 이쪽의 숫자는 전부 다 홀수죠. 홀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한수래요. 홀수가. 그래서 기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전부 다 짝수죠. 짝수 우자를 씁니다. 우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이 기우식이라고 불러요. 기우식.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법정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법정 드라마. 주로 변호사가 주인공이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가운데 피고가 있죠. 그럼 검사가 질문하면 그 다음에 누가 질문합니까? 변호사. 그 다음에는 검사가.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질문을 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호식이라고 부릅니다. 교호신문. 교호신문이라고 불러요. 교호신문. 그럼 이 교는 교차라는 뜻이겠죠. 호는 상호간에라는 뜻이에요. 상호간에 교차하면서 신문한다고 해서 교호신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것도 상호간에 교차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기우식을 교호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상호간에 교차하는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교호식이라고 불러요. 이건 용어 자체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기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기후식이 사용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얘를 도로로 놨죠. 맞습니까? 그럼 도로를 한자로 뭡니까? 가. 도시, 도로. 이거 한자로 뭐라고 불러요? 시가. 거기 시가지 두째 줄에 있죠. 시는 도시란 뜻이고 가는 도로 가자예요. 길 가자. 그래서 시가지 지역에서 이 기후식이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거기 기후식 두째 줄 보시면 시가지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죠. 시는 도시란 뜻이고 가는 길 가자예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도로변에 주로 사용되는 이 지번부여 방법이 바로 교식이라고 부릅니다. 시가지 지역 여기 밑줄 치십니다. 이런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식 보통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 여기 1단지가 있고 여기도 또 2단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3단지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1단지고 2단지고 3단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번이 어떻게 부여되느냐면 이렇게 부여합니다. 1, 1에 1, 그 다음에 1에 2, 1에 3, 1에 4, 1에 5, 1에 6, 1에 7. 여기는요 2, 2에 1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됩니다. 이를 단지식이라고 부릅니다. 5, 6, 7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되는 방법이 단지식이라고 불러요. 즉 바둑판 모양의 토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때 주로 부여되는 방법이 단지식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단지식. 단지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블럭. 그래서 이를 블록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블록식. 단지식, 블록식.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째 줄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을 실시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네,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도시지역도 바둑판 모양의 도시가 될 테고 농촌지역도 바둑판, 경지정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바둑판 모양의 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둑판 모양의 토지가 있을 때 이러한 단지식이 부여됩니다. 단지식으로 주로 부여가 돼요. 그럼 이 단지식 같은 경우는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단지를 찾은 다음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을 수 있겠죠? 요거 딱 찾을 수 있겠습니까? 1단지에 있고 여기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절충식은 짬뽕식이 될 테고 지역단위법, 도역단위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역은 지번부여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번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지역단위법. 도역단위법에서 이 도자는 지적도, 임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역단위법은 지적도, 임야도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이 도역단위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상도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노량진동이에요. 상도동, 노량진동. 상도동은 예를 든 겁니다. 실제로 이런지는 모르는데 예를 든 거예요. 상도동은 지번부여 지역이 협소합니다. 노량진동은 지번부여 지역이 넓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든 겁니다. 여기는 협소한 지역이니까 지번이 이 안에 토지들이 있겠죠? 그 토지들의 지번은 국서 기번의 방식으로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나눠서 지번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협소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노량진동 지역은 면적이 넓죠. 면적이 넓어서 지번을 이런 식으로 부여하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진답니다. 관리하는 게. 그래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를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게 돼요. 이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지적도, 임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번이 이렇게 부여가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여기는 13, 14, 15, 16, 17, 18, 19, 20.
그 다음에 21, 22, 23, 24, 25, 26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도엽단위법이라고 얘기하고 요 하나를 도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할했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 너무 넓은 지역이어서 지적도 임야도별로 분할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도엽단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적도 임야도를 의미합니다. 이걸 도엽단위법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이게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했죠. 동지역은 지번부여 지역이죠. 지번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지번부여 지역 단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기니까 요거를 생략해서 지역단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느냐면 첫 번째, 어느 쪽이 넓은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입니까? 도엽단위법. 그래서 쪼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좁은 지역은 쪼갤 필요 없이 지번이 부여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도면의 장수는 이쪽에는 몇 장이겠습니까? 한 장. 이쪽은 몇 장이겠습니까? 네 장. 따라서 지역단위법은 도면의 장수가 적을 테고 도엽단위법은 도면의 장수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장단점을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이 지역단위법은 그 지번부여 지역이 좁을 때, 도엽단위법은 지번부여 지역이 넓을 때, 지역단위법은 도면의 장수가 적을 테고 도엽단위법은 도면의 장수가 많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단위법이 나와 있는데 블록식, 단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미 설명이 됐어요. 거기 단지단위법 둘째 줄 보시면 다수의 소규모 단지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 실시된 지역, 여기에 밑줄 치시갖고 그쪽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한자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번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기본법에 의하여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번을 부여하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 사실은 그 앞에다 써놓으세요. 그 문구가 중요한 건데 여기는 책에 빠져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번 부여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지번부여 지역별로 북서기본의 방법에 의하여 라고 돼 있죠. 북서기본법. 요거 밑줄 치십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법은 명시적으로 북서기본의 방식을 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북서기본의 방식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서기본법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북서기본법은 북서쪽에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겠습니까?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으로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순차적. 이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건 이런 뜻이죠. 1번이 나온 다음에는 2번이 나와야 되고 2번이 나온 다음에는 3번이 나와야 될 겁니다. 3번이 나온 다음에 10번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관리가 힘들어져요. 공식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 다음에는 4번이 나와야지 3번 다음에 10번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지번은 연속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연속성.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다음 순환에 써먹을 거예요. 지번은 연속적으로 부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이제 각종 토지 이동에 관한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신규 등록이 뭔지 등록 전환이 뭔지 모르죠. 1월달에 새로 오신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신규 등록이 뭔지 등록 전환인지 뭔지 모르시니까 이거는 3월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3월부터 진행할 건데요. 여기서 한 문제 이상이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토지 이동에 관한 지번부여 방법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거기 지번의 시작 옆에다가 금지막하게 별표 하나 치십니다. 무조건 나오는 영역입니다. 여기서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3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을, 개념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쪽을 보시면, 지번의 변경이라고 나와 있죠. 지번의 변경. 지번을 처음에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누가 부여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그렇죠. 지번 부여 지역 내에서 북서 기본의 방식으로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부여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부여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즉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반드시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처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북서 기본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돼요. 그런데 기존의 지번을 변경할 때, 바꿀 때는 이 기존의 지번에 대해 이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 자들이 이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번 변경의 주체는 누굽니까? 믿으시죠?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그거 밑줄 치시입니다. 요게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와의 차이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그래서 기존의 지번 부여 지역 지번 전부를 바꿀 수도 있고 일부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처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밑에 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나오는데, 지목. 이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렇게 크게 그렸지? 쓸데없이.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합니다. 이를 지목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사용 목적,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지의 사용 목적과 토지의 주된 용도는 같은 뜻이 돼버려요.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주된 용도. 이 토지의 주된 용도를 28개로 구분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8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두 번째, 가세 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지목 뭐가 있냐면 임야라는 지목 들어보셨습니까? 대지라는 지목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대지와 이 임야는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일까요? 대지. 왜냐면 대지는 모든 토지 중에서 가장 비싼 토지예요. 대자는 무슨 대라고 했죠? 기초 대자예요. 그래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 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토지고 효율성도 높여야 될 토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가 바로 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임야라는 토지는 효율성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야는 뭐냐면 산 있죠, 산. 그게 바로 임야예요, 산. 나중에 공부하실 겁니다. 그러면 산은 사람이 뭐라고 할까? 비용이 투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는 것이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임야는 효율적 관리, 효율성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28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가세 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느 토지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지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 토지의 주된 용도는 딱 28개만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100명이 사람이 있다면 그 100명은 다 용도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28개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면 이 28개를 둘로 나눕니다. 27개 플러스 하나 이렇게 나누게 돼요. 이때 이 27개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 그걸 27개를 딱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 28개 딱 정해놓고 그 27개 포함되지 않는 잡스러운 종류들은 전부 다 여기다가 쓰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될까요?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라고 해서 잡종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잡종지. 그래서 이 잡종지라는 개념은 이 27개에 해당되지 않는 그 이외의 용도란 뜻이에요. 27개에 해당되지 않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나중에 잡종지의 암기량이 줄어듭니다.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지목은 어떠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느냐,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 지목은 28개의 지목은 4개의 지적 공부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 4개의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요 4개의 지적 공부에만 등록합니다.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하지 않아요. 일단 암기하십니다.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외워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보통 지적 공부는 8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지적 지적 공부 7개, 컴퓨터 파일 형태의 불가지적 지적 공부 하나. 그래서 총 8개의 지적 공부가 있는데,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적 지적 공부가 뭐가 있냐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적 공부는 요 2개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라고 불러요. 가장 많은 내용을, 가장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장 완전한 형태의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이 지목이 등록이 될 때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즉 완전한 명칭대로 등록을 해야 돼요. 왜? 완전한 지적 공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정식 명칭은 뭐가 있느냐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임야, 대지, 대, 또 뭐가 있을까요? 목장용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창고용지. 나중에는 저절로 아십니다. 주차장. 또 뭐가 있을까요? 도로. 이러한 지목들이 있는데 이 지목의 정식 명칭대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지목이 어떻게 등록한다고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와 임야도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한 장의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이 한 장의 지적도, 임야도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필지마다 지번을 등록해야 돼요. 여기 100번, 여기 101번, 뭐 여기 102번 이렇게 등록이 되어집니다. 필지마다 지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목을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칸이 협소하죠. 여기다가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 종교용지, 목장용지 이렇게 등록을 해버리면 가뜩이나 협소한데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지저분해진다는 얘기는 공식이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지적도, 임야도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공식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간략하게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즉
부호를 만들어서 부호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이 지목은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부호를 만들어서 부호로 등록하게 돼요. 그러면 28개가 있는데 28개 부호를 어떻게 만드냐면 원칙은 여기 보시면 맨 앞대가리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듭니다. 맨 앞대가리 글자.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두문자라고 불러요. 머리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8개를 머리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어 보니까 겹치는 것도 있을 테고 유사한 것도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겹칠 수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지라는 지목도 있고요. 유원지라는 지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 글자를 따면 어떻게 됩니까? 겹쳐버려요. 그렇죠? 겹치니까 이 겹치는 부분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듭니다. 이를 차문자라고 불러요. 차남할 때 그 차자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듭니다. 겹치는 글자가 몇 개가 있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4개는 두 문자를 따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 어느 걸 외우셔야 됩니까?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 외우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니까 이걸 외우셔야 될 겁니다. 요 4가지를 외우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거 외우셔야 될 겁니다. 차, 장, 그 다음에요. 천, 원. 차장, 천원이 바로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차장이 있었어요. 시내버스에. 주황색 빵모자 쓰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제복이 있고 왜 기억이 나느냐면 그때의 목표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회수권 안 내고 버스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회수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차표? 네. 그걸 하도 고민을 하는 바람에 눈치를 봐야 되죠. 회수권 안 내고 버스 타야 되니까. 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차장한테 회수권 내고 그 다음에 그 학교 갈 시간에는 그 버스에 사람이 무지 많겠죠. 학생도 있을 테고 회사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차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쑤셔 넣죠. 막 이렇게 푸시맨. 그렇죠. 그 다음에 쑤셔 넣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버스 엉덩이 툭툭 치면서 또라이 아니 오라이 이렇게 불렀죠. 네. 그래서 차장에게 1,000원을 내고 오라이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도 외우셔야 돼요. 차장 1,000원 이렇게 외우십니다. 차는 뭡니까?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차, 장, 천, 원. 이거 전체를 다 외우실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야지만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 천원, 차가 뭐라고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임야는 차장, 천원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부호는 뭐겠습니까? 임이 될 겁니다. 대는요? 차장, 천원 안에 없죠? 따라서 첫 번째 글자인 대가 될 겁니다. 목장용지는 차장, 천원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한 30번 얘기할 테니까 외워지실 거예요. 요게 장은 공장용지 이걸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차장, 천원 안에 있습니까? 없죠? 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차장, 천원 안에 있습니까? 없죠? 뭐가 되겠습니까? 창고가 될 겁니다. 여기는요? 있습니까? 있죠?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죠? 여기는 있죠? 이렇게 부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거기 법조문을 우리 교재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법 과목과 관련해서 책에 법조문이 들어온 그 계기는 80년대 후반부에 연대에 김준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분부터 책에 법조문을 넣었어요. 그 사법시험 책에. 네.
근데 우리 중개사 책에는 이 법조문이 거의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 법조문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네. 그래서 좀 공부하기 지루하다라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법조문이라도 쭉 읽어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39쪽을 보시면 의가 나와 있죠. 의. 여기 첫째 줄에 주된 용도라는 문구 있습니까? 주된 용도. 우리 공간정보법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하죠. 주된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출제합니다. 주된 성질이 아니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이를 용도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용도지목. 용도지목이라고 불러요.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할 때 용도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형지목.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토지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지목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토지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지목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토성지목. 이건 무슨 뜻일까요? 토지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지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목이 결정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전부 다 출제가 된 겁니다. 세 개 다. 이거 어렵지 않죠? 네, 한자 풀어 쓰시면 돼요. 법률 용어는 전부 다 한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책의 개념을 외우실 필요가 없고 한자를 풀어 쓰시면 충분히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지목, 토지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지목,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용도지목, 단식지목이라는 것도 있고 복식지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형식으로 지목이 존재할 때 단식지목, 두 개의 형식으로 지목이 존재할 때 복식지목.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필일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죠. 한 필지에는 지목이 몇 개만 존재합니까? 하나만 존재하죠.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단식지목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필지에 지목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당연히 복식지목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존재한다면 단식지목이 될 테고 우리나라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단식지목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맨 밑에 보시면 39쪽 맨 밑에를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 경우에는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고 지적도 즉 임야도 지적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시한다.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밑에 차문자를 따서 부호를 만드는 방법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차정천원 요거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내용 플러스 40쪽을 보시면 지형지목, 토성지목, 용도지목, 단식지목, 복식지목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건 책에 있는 내용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자 풀었으면 충분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지목의 변천 이딴 거는 아실 필요가 없겠죠.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지목이 있는데요. 외워두시면 좋긴 해요.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한다고 그랬죠.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트로 움직이는 건데요. 세트로. 그러면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고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지 이게 구별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에 등록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냐면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 따라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들, 그런 토지들은 전부 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효율적 관리가 조금은 덜 필요한 토지들, 그 토지들은 이쪽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거래가 잘 되는 것들은 이쪽에,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은 이쪽에 등록하게 돼요. 그러면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는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고요.
이쪽은 몇 개겠습니까? 18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10개는 뭐가 있느냐면 11월 달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철제, 전구, 유수 황해의 무법자인데요. 소리가 그렇죠. 네. 요 10개의 지목은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합니다. 이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는 계속 써먹습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계속 써먹기 때문에 좀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철제, 전구, 유수 요거는 계속 써먹을 겁니다. 요 부호는. 그래서 요것 때문이라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0개의 지목은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나머지 18개는 토지대장, 지적대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거 뭡니까? 철도용지. 거래 되겠습니까? 철도용지인데 이거는요, 제방. 거래 안 되겠죠. 나라가 관리하겠죠. 이거는요, 하천, 국어. 이거는요, 유원지입니까? 유지입니까? 유지. 이거는 수도용지. 이거는 묘지,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규모가 너무 커서 잘 거래가 안 돼요. 목장용지는 이거는 도로, 이것은 임야. 이렇게 10개의 지목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철제, 전구, 유수, 묘목, 도임 이렇게 외우십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계속 써먹을 겁니다. 공시 선생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제, 전구, 유수 꼭 외워두시고요.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